60이 넘어 가장 똑똑하게 사는 법.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손주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끝난 누군가의 기대를 위해서입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은 아마 지금 당장 뭔가를 바꾸고 싶어질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 되도록 제가 온 힘을 다해 써봤습니다. 200년 전 조선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8년 동안 유배지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재산도,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도.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긴 말들을 지금 꺼내 읽으면 이상하게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말들은 위로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초대입니다. 비로소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초대. 그 사람이 정약용입니다. 그가 남긴 말들은 지금 60을 넘긴 당신에게 놀랍도록 정확하게 꽂힙니다. 마치 200년 전에 이미 당신의 삶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정약용의 말로 배우는 60이 넘어 가장 똑똑하게 사는 법. 첫 번째입니다. 남겨줄 돈 걱정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오늘 먹고 싶은 것부터 드십시오. 정약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물이란 강물과 같다. 흘러야 맑고 보이면 썩는다. 그는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며 덧붙였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쓸 때 써야 사람이 맑아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통장 잔고 숫자를 보며 흐뭇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갈지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두셨을 겁니다. 큰애한테, 작은애한테, 아니면 혹시 모를 병원비로.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모아두고 있는 이 돈이 정작 내 삶에서 한 번도 쓰이지 않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극도로 검소하게 살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차 한 잔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진 유배 시절 그는 인근 다원에서 차를 구해 마시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작은 사치 하나가 18년을 버티게 했다고 그는 직접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그 차 한 잔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먹고 싶었지만 참아온 한 끼가 있습니까? 한 번쯤 가고 싶었지만 돈이 아까워 미뤄온 식당이 있습니까? 정약용은 말합니다. 아끼는 것이 미덕인 때가 있고 쓰는 것이 지혜인 때가 있다. 지금 당신이 어느 때에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라. 60을 넘기면 돈을 모으는 시간보다 돈을 쓰는 시간이 훨씬 짧아집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당신이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그 돈은 결국 당신의 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잠시 맡아뒀다가 전달한 것뿐이다. 오늘 먹고 싶은 것 드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면 건강과 돈 두 가지를 먼저 챙기십시오. 정약용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뜻도 무너지고 뜻이 무너지면
사람도 무너진다. 그는 유배 초기 혹독한 환경으로 건강을 크게 잃었습니다. 습하고 추운 강진의 겨울, 건강한 음식도 없이 버티던 그는 어느 날 자신이 병들어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철저하게 자기 몸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몸을 움직이고 음식을 가려 먹고 잠을 일찍 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몸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몸을 잃으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자신의 건강부터 돌아보십시오. 매연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까? 혈압약, 당뇨약을 제때 드십니까? 무릎이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프다는 걸 참으면서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약용은 참는 것을 위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편함을 인내라고 착각하지 마라. 진짜 인내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몸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기 위해 모으는 돈, 그것은 당신의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건강과 돈, 이 두 가지는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고 동시에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세 번째입니다.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옷, 오늘 당장 입으십시오. 정약용은 외모와 차림새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글을 쓸 때만큼은 옷깃을 여미고 바른 자세로 앉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묻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림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진다. 나를 단정히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예의다. 옷장 안에 오랫동안 꺼내지 않은 옷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날에 입으려고 아껴둔 그 옷이 아직 거기 걸려 있습니까? 그 특별한 날이 언제 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약용은 말합니다. 오늘보다 특별한 날은 없다. 살아서 오늘을 맞이한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특별하다. 좋은 옷을 아끼는 이유가 뭡니까? 낡을까봐요? 되탈까봐요? 아니면 아직 그럴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60을 넘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냈고 수십 년을 버텨냈고 수십 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그 옷을 선물하십시오.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난 후 고향 마연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가장 먼저 가지런히 옷을 갖춰 입고 고향 마을을 걸었다고 합니다. 18년 만에 귀환이었지만 그는 초라하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었고 삶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당신도 오늘 자신을 가지런히 하십시오. 좋은 옷 오늘 입으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다. 네 번째입니다.
자식에게 줄 돈 모으기보다 두 발로 여행을 다니십시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강진 일대를 구석구석 걸었습니다. 발이 닿는 곳마다 그는 그 땅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걸음에서 목민심서가 나왔고 경세유표가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에서 배운 것은 지식이고 발로 배운 것은 지혜다. 지금 여행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요. 몸이 안 좋아서요.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진짜 이유가 있고 핑계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핑계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구분하라. 대부분의 못한다는 말은 사실 안 한다는 말이다. 여행은 젊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60이 넘어서 하는 여행이 오히려 더 깊습니다. 더 천천히 보고 더 오래 앉아 있고 더 많이 느낍니다. 젊을 때는 속도로 여행하지만 나이가 들면 눈으로 여행합니다. 그 여행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자식에게 1,000만 원을 남겨주는 것과 당신이 두 발로 세상을 걷다 돌아오는 것. 어느 쪽이 당신 인생에 더 의미 있는 일입니까?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많이 보고 최대한 많이 걸어라. 죽고 나면 두 발이 있어도 쓸 수 없다. 두 발이 아직 움직입니다. 지금 당장 어디든 가십시오. 자식 통장에 넣을 돈으로 당신 발에 운동화를 신기십시오. 그것이 더 지혜롭다. 5번째입니다. 손주 용돈에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 발 편한 신발부터 사십시오. 정약용은 노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남에게 줄 것을 고민하기 전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는 나이. 그는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 자녀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땅도 돈도 많이 남겨주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희에게 주는 가장 큰 것임을 알아라. 손주가 용돈을 달라고 할 때 거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손주가 원하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돈입니까?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 자체입니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 손주에게 용돈 5만 원을 쥐어주는 것보다 손주와 함께 공원을 1시간 걷는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 걸음이 언젠가 손주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리는 기억이 됩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함께한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 발에 편한 신발을 신으십시오. 무릎 아프면서도 오래된 신발 신고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신발 하나가 무릎을 살리고 무릎이 살아야 걷고 걷어야 건강하고 건강해야 손주 곁에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래 건강하게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손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용돈이다. 여섯 번째입니다. 나중에 줄 돈 미리 아끼지 마십시오. 지금 맛있는 밥부터 사드십시오. 정양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그리워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고향집 밥상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다. 밥 한 끼에 삶의 이유가 담겨 있다. 그는 강진에 있는 동안 주변 어머니들이 해주는 밥 한 끼에 자주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고향의 맛이 생각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차려준 밥 한 끼라는 것 자체가 그 외롭고 긴 유배 생활에서 가장 큰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밥을 먹고 있습니까? 혼자 대충 띠니를 때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혼자니까 귀찮아서 아니면 돈이 아까워서 참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양용은 말합니다. 밥을 대충 먹는 사람은 삶도 대충 살게 된다. 밥상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오늘 점심 먹고 싶었던 것 드십시오. 혼자라도 좋은 식당에 가십시오. 한상 제대로 차려진 밥을 드십시오. 그것이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이 삶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자식에게 줄 돈 몇만 원 아끼지 마십시오. 그 돈으로 오늘 자신에게 맛있는 한 끼를 선물하십시오. 당신이 먹는 밥 한 끼가 당신의 남은 삶을 결정한다. 일곱 번째입니다. 누구의 부모로만 살지 마십시오. 오직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이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양용이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 그의 나이는 57세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딱 6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남은 생을 오롯이 자신의 학문과 사유에 바쳤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을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로 살아왔습니까?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아왔습니까? 그 모든 역할들을 잘 해냈을 겁니다.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신 자신으로 살 차례가 되었습니다. 정양용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아무에게도 온전히 줄 수 없다. 자신을 먼저 채워야 남에게도 줄 수 있다. 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포기한 꿈이 있습니까?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가족 때문에 미뤄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시작하십시오. 늦었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정양용은 57세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18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배의 18년이 그를 단련시켰다면 귀환 이후에 18년이 그를 완성시켰습니다. 당신에게도 그 18년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누구의 부모로만 쓰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허락된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다운 법이다. 그것은 스스로 쓰는 사람에게만 허락된다. 당신 삶의 마지막 장, 이제 당신이 직접 쓰십시오. 그리고 그 첫 문장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7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드십시오. 건강과 돈을 챙기십시오. 좋은 옷을 오늘 입으십시오. 두 발로 여행을 다니십시오. 손주보다 당신 발을 먼저 챙기십시오. 맛있는 밥 한 끼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당신 자신으로 사십시오. 이 7가지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200년 전 모든 것을 잃고도 자신을 잃지 않았던 한 사람이 온몸으로 증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나는 유배지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그 덕분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얻었다. 바로 나 자신이다. 당신도 이제 그것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정약용이 57세에 고향 마연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18년 만에 돌아온 사람치고는 너무 당당하다고, 망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데 정약용은 그 말을 듣고 빙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잠시 다른 곳에 있었을 뿐이다.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는 18년 동안 유배지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간을 자신을 갈고 닦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60을 넘긴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중에 억울했던 일이 있습니까?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 마음 지금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지나간 것을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손이 없다. 두 손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오늘을 잡을 수 없다. 후회는 어제의 나를 탓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날은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의 정보로, 그때의 힘으로, 그때의 환경에서. 그것을 지금의 눈으로 탓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제자 황상에게 편지를 쓰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스로를 책망하되 지나치게 하지 마라. 지나친 자책은 앞으로 나아갈 힘을 갉아먹는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른 방식이란 다름 아닌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인 손을 푸십시오. 그래야 오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고향으로 돌아온 첫날 밤 마당에 나가 별을 한참 바라봤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를 돌아보는 글이 아니라 오늘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쓴 글이었습니다. 당신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한 가지가 생각났다면 당신은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겁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루를 제대로 산 사람은 잠들기 전에 작은 흐뭇함이 있다. 그 흐뭇함이 쌓이면 인생이 된다. 오늘 하루 당신 자신을 위해 단 한 가지라도 했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먹었습니까? 가고 싶은 곳에 갔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따뜻한 햇살 아래 벤치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람을 맞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삶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당신의 오열입니다. 정약용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마당에 핀 작은 꽃 하나를 보며 글을 썼고 창가에 들어오는 햇살 한 줄기를 보며 시를 지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크고 거창한 것만이 삶이 아니다. 작고 소박한 것 안에 삶의 진수가 담겨 있다. 당신 주변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피어오르는 커피 향기,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골목, 오랫동안 함께한 낡은 찻잔,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이름 모를 꽃. 그것들이 사실 당신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보는 눈을 지금부터 열어두십시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항상 이 말을 강조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제대로 보는 것이 먼저다. 보지 못하면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 당신 주변의 작은 것들을 다시 보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0을 넘기면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평생 의무감으로 유지해온 관계가 있습니까? 만나고 나면 왠지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자리가 있습니까? 정약용은 사람 관계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닳게 하는 사람과 계속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진정한 사람됨은 나를 살리는 관계를 고를 줄 아는 것이다. 그는 유배 시절 많은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모두에게 같은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온 정성을 다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키되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당신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오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밥 한 끼를 같이 먹으면 세상이 조금 나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오늘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는 것은 좋은 책을 읽는 것보다 낫다. 책은 지식을 주지만 사람은 온기를 준다. 의무로 유지해온 관계는 조금씩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당신이 차갑거나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한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정약용이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 그는 자신과 평생 학문적으로 교류하며 함께 성장했던 친구들과의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거창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글을 읽고 이따금 웃는 그 시간, 그것이 그의 노년을 빛나게 했습니다. 당신의 노년을 빛나게 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밥 한 번 먹자고, 오래 못 봤는데 얼굴이나 보자고. 그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시간을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온기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된다. 기대도 됩니다. 당신도 기댈 수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기둥으로 살아온 당신이 이제는 기댈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약용은 7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부족해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를 했어도 됩니다. 당신이 당신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왔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60을 넘겼다는 것은 그 긴 시간을 버텨왔다는 뜻입니다. 그 버팀의 세월 위에 이제는 당신만의 시간을 쌓아 올리십시오. 먹고 싶은 것 드십시오. 가고 싶은 곳 가십시오. 입고 싶은 것 입으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었던 것 지금 시작하십시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시작하지 못한다. 오늘이 가장 이른 날이다.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이른 날입니다. 매일보다 오늘이 빠릅니다. 2년 후보다 지금이 빠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아주 작은 걸음이어도 됩니다.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정약용의 삶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마라. 그리고 살아있는 한 살아라. 당신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60을 넘어 가장 똑똑하게 사는 법이다.